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정치적으로 종교 편향적인 발언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템플스테이 예산을 좌파 후원으로 매도하는 등 여기저기서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요. 네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불교가 없어지는 건 않는다고 그렇게 방관하는 느낌 같은 걸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세 유럽도 선정 정치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암흑기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님께 좋은 말씀 좋은 청합니다. 질문이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유 참 많이 생각을 한 질문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종교와 정치 어디까지 이게 하나가 돼야 되고 어디까지 뭐 정교 분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가 힘든 게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선거 때마다 죄다 절에 찾아오는 걸. 그래 안 그래요? 죄다 절에 찾아와서 자기 한 표 달라고 난리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마자 능인선언 안 찾은 사람도 어디 있어요? 또 무슨 선거 때마다 인사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안 찾은 사람 없어요. 하나하나 거슬러고. 정말로 말이죠. 내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불교 신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불교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나라 안에 이것도 다 이 이른바 말하면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아펜셀라 언더우드 강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교육기관부터 만들었거든. 이화학당, 배제학교, 무슨 뭐 경신학교, 휘문, 뭐 연대, 무슨 뭐 다 뭐 전부 다 이대, 명문대학으로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교회 어떤 그런 그 채플 성경의 배경을 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는요 엘리트 지식계층은 거의가 다 압도적인 수가 기독교 카톨릭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죄다 그냥 무슨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하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가 태반인데 도무지 나라 안에 불교 대학은 동국대학교 하나밖에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가대학 스님들만 공부한다고. 없어요, 없어. 기독교 계통 대학이 수십 개입니다. 그 여기서 커난 인재들이 사회 도처에 가서 다 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뭐라 가기가 쉽잖아요. 팔만 그냥 뛰면 교회인데 뭘 그래. 저런 저보다 산골에 박혀 있고. 그 포교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성공하는 또 스님들이 거의 없어. 전부 다 몇 년 내로 문 닫고 가버리거든.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불교 신자들 자체가 가만히 보면 좀 뭐라 할까 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야. 똑똑하고 빨리빨리 하고 뭐라 적극적인 사람은 다 교회 성만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회봉사나 하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 카톨릭이에요. 요즘에 조금 불교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이 나라는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내가 아직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불교는 망하게 하겠냐 뭐 큰 절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그래서 강남에 와서 포교를 한답시고 부처님 가르쳐야 불교 산다 해서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능인선언 지광이가 불교대학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니까 전교인 모든 절들에서 불교대학을 다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카톨릭으로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저보다 서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선조들은 전부 다 우리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국보에 무슨 찬연한 문화재가 전부 다 7, 80%, 90%가 전부 다 뭐예요? 불교 문화재니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서양 같은 데는 종교셀입니다. 그 보수하려고. 옛날 오래된 그런 건축물들도 많고
보수래 되니까 문화재 보호청 이런 데서 뭐 해가지고 개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 파손되면 뭔가 아니 보수돼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뭔가 탓하고 막 아이고. 그리고 전부 다 그린벨트법으로 묶어가지고 절들을 전부 다 꼼짝 화장실도 못 고치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조금 풀려준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법을 기독교 위주로 만들어놨으니까. 진짜 그래요. 모든 법이 기독교 위주로 하니까, 카톨릭 위주로 하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조사를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이른바 참 안타까운 게 종교 편향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게 지금 위정자들도 몰라요 지금요. 너무 심각한 건 몰라요. 아,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안 일어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 집집마다 종교전쟁입니다. 가정마다 종교전쟁이에요. 국민 정서가 이반이 돼 있다니까요. 집집마다 딸내미가 무슨 뭐 아들내미가 결혼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애를 뭐 전부 다 들어오면 전부 다 제사 안 지내니까 전부 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요.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같은 데는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막 내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내보내고 뭐 무슨 선거 다 내보내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이 90% 이상이 부녀회장이 기독교 카톨릭 출신입니다. 불교 신자들 거의 없어요. 이미 나라는 기독교 나라인데 그럼 불교 신자들이 우리 스님네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있는 스님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있는 절들도 간수하기가 힘든 데다가 또 거기다 또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몰라요. 중대 사다 보면 사회의 어떤 흐름을 모르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말씀이죠. 산중에 몇 년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신문쟁이 노릇을 몇 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요. 산중에 10년, 20년 있어봐요. 택도 없죠. 포교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제가 좀 이선에 물러서가지고 좀 새로운 스타들 막 좀 커나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벌써 이거 능인선언 만들어지고 몇십 년 지났는데도 능인선언만큼 크게 나오는 그런 중들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가. 내가 터득한 걸 좀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지금 우리 패턴하고 달라서 중세시대는 완전히 교황권의 전성시대예요. 왕들을 좌지우지했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넌 파문을 줘버리면 그 왕은 꼼짝 못하고 물러나야 돼요. 아니면 교황의 칙령으로 뭔가 하니 드러내라 그러버립니다. 종교의 세력이 그렇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렵지만 방법은 뭐냐? 불교 신자를 자꾸만 계몽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는데 그거에 실패하고 있어요.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3등 시민 같아요. 꼭. 1등 시민, 2등 시민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고 3등 시민 같다니까. 스님들도 항상 몽고하니 후진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정말 공부하고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30년 능인선언 매들어 계속 오는 중에서 느끼는 거는 능인선언 같은 것이 구별로 하나씩 있든지 뭘 해야지. 그리고 또 스님들을 키워내지 않고 이 방송 같은 거 한데도 나와서 좀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말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지견을 똑바로 가진 말이죠. 옛날 한문 경전 설명 백나라에 몰라. 한문 세대가 아니야 지금 40, 50대가. 중들만 한문을 알지. 백나라야 좋은 거 몇 명이나 모이냔 말이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 그렇게 썼다니까. 한문 경전 해석했다고요. 아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목사님들은 뭘 얘기하나 들어보고
신부님들 원에게나 전부 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틀을 좀 이른바 법회, 법문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포괄적인 공부를 녹여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야지 능동적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저한테는 이제 여식이 한 명 있는데요. 딸, 네. 예.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엄마하고 뭐 얘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네네. 취업을 하다 보니까 뭐 주중에는 뭐 새벽에 나가서 뭐 오밤중에 들어오고 네네. 또 주말은 또 피곤하다고 좀 또 잠만 자면서 또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네. 그러는 바람에 저는 좀 그 걔한테 뭐 회사 생활 얘기나 뭐 아니면 남자친구 얘기나 뭐 이런저런 또 뭐 그 집안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네. 통 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욕심인지 아니면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스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박서, 네. 네. 요즘엔 말씀이죠. 집집마다에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한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만 있는 집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 우선 하여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저 보살님처럼 질문하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자, 한번 이 생각을 좀 정립을 좀 해놔야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 어떠한 그런 그 의미를 지닙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딱 들어서 나무를 딱 지적해. 나무. 그 나무에 새들이 올망졸망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저 나무를 지적을 하셨을까? 근데 올망졸망 새들이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 바람이 쓸렁 부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뿔뿔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새들이 다 뿔뿔이 날아가니까 저와 같다 그러셨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입니다. 내가 아들, 딸들 정성스럽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들, 딸들이지. 여러분 미운 7살이라는 거 아세요? 미운 7살? 심리학에 보면 나오는데 아이들이 처음엔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을 나가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말하면 리비도,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의 이동 원리인데 무먼의 리비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는요 모든 애욕의 투사가 엄마가 젖을 주고 다 주니까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에게 나의 사랑이 딱 투사돼 버립니다. 엄마하고 난 일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때 이 애들을 품에 안을 때 그때 여러분 새들도 일정한 시간 동안 알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그런 걸 배워야지 다음에 자기들도 이게 알을 낳으면 품습니다. 새끼를 품는 거를 가르치면 이거 다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알들을 있잖아요. 알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알들을 한번 이렇게 좀 조사하려고 이제 부화기에다가 딱 키우면요. 이 새가 커가지고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커나지 못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도 사랑할 줄 잘 모릅니다.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니까 wonderful new world, 새로운 친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체로 7살, 6살 부모인데 친구들하고 놀다 정신없으니까 엄마하고 매일 같이 있다가 친구라니까 그때 엄마가 막 볼일치잖아요. 엄마한테 붙어있지 않고 나가니까 그때가 미운 7살인데 이제 세상을 아는 거예요. 리비도가 이동합니다. 그게 한참 학교 다니다가 이게 또 이동합니다. 이제 사춘기, 이른바 말하면 정말 여자라는 시기, 남자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친구 중에서 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비도가 이동을 해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게 자꾸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나 남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뭔가 아니? 이 남자는 나의 뭔가 아니? 무덤이다. 나의 인생을 이 남자 이 여자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게 뭔가 아니? 정말 하나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하나라는 인식을 완전히 심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리비도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직장을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학교를 나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뭐라 새로운 세계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고 어차피 새 때처럼 다 날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이죠. 그렇구나. 일단 마음을 접고 내 마음을 그러면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인연 따라 만났잖아요. 제법이 종현생이 제법이 종현 2년 따라 만나 2년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가정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집에서 나가야 출가 외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을 밟아야죠. 매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얘기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나름대로 또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직장 다니면서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청년부대로 얘기해 보면 걔들도 정말 바빠요.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엄마 아버지는 이미 뭔가 아니 나의 든든한 후원자고 이제 뒤에 물러서 있는 엄마 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계에 있는 모든 세상들은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껍데기는 다 하나, 껍데기는 개별 다 날아가야 됩니다. 남편도 여러분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날아가잖아요. 아내도 날아갑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리비도는 항상 이 이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느끼지 못하면 그 하나임을 느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날아가는 건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아니 잠깐 포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 엄마가 네가 말이야 자꾸만 친구 만나니까 엄마가 친구 없어 너무 쓸쓸하고 그렇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죠. 얘기라도 그럼 이제 사랑을 일깨워가면서 말씀이요. 나 어차피 뭐라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럼 또 뭔가 아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종교라는 게 이게 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 사랑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랑도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껍데기를 만난 단계죠. 이 땅에 생명이 출현하니까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정으로 산다 그랬죠. 세 번째 정으로 사는 건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세 번째는 이른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애정이라거나 무슨 뭐 정이라거나 떠나가 좋대요. 영혼에 대한 사랑, 떠나가는 어떤 그런 떠나가는 삶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는. 어차피 다 내가 이 땅에 아들, 딸 놔두고 난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 그런 사랑을 자꾸만 공부하고 그래서 종교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체로 나이가 들면 종교에 많이 귀하시잖아요. 근데 종교가 사회적으로 재구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쓸쓸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떠나가는 그런 떠나가는 어떤 그런 수순도 밟아야 되고 나도 이 땅을 떠나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고 아들, 딸도 십장가를 보내야 되고 어차피 회자정리 만난 사람 만난 사람은 헤어져야 되고요. 또 헤어진 사람은 또다시 만날 때가 있고요. 다 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삶을 잘 정리해야지 계속 뭔가 아니 붙잡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또 너무 붙잡고 있는 마음을 가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의존하면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거리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만 의존하는 그런 녀석, 그 캥거루족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막 돌고 하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길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뭔가 마음이 훨씬 또 홀가분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질문해 주세요. 네, 요새 이제 정부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네네. 요새 정부가 이제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스님 저는 이제 물론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네네. 젊은 딸들 가진 저로서는 네네. 딸들이 이제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로서는 이제 뭔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임신, 그 힘든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가산점은 없는데 네네. 군복무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자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사실 군복무한 이 남자애들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얘기는 이게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또 아기를 키우고. 그것도 또 왜 그런 가산점 안 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업이 있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업이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울 땐 말씀이죠. 일단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결혼하면 남자가, 잘 봐요. 남자가 어떤 여인을 취할 땐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이고 대를 이어갈 존재들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나라도 책임 있어요. 나라도 거기에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임산 출산 휴가도 주고 막 합니다만은 결혼을 할 때 그건 전부 다 아이를 낳는 건 일종의 여자로서의 의무 같은 거지. 출산의 의무 같은 거.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결정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부부가 맞벌이한 집안도 많고 그건 자기 타협하에 맞벌이해서 돈을 벌고선 같이 살고 하는 거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 일단 개별이 책임이라 개별 남편들의 책임이고 가계 책임이잖아. 물론 나라 책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어느 편을 들고 어느 측면을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또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군대 우리나라처럼 뭐 강제로 그렇게 징집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뭐예요? 자원해서 갑니다. 그 미국에는 어떤 제도를 쓰는 거 아니? 다른 나라에서 막 불법 이민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불법 이민한 이런 친구들 혹은 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가지고 뭔가 하니 근로자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 불법 이민 왜냐하면 그 멕시코라거나 이런 데서 말이죠 막 그 뭐요 넘어오잖아. 막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아무리 뭐 군대들이 지키고 한다더라도 그거 막 넘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미리국 하잖아. 미국은 또 그냥 프리하게 다 받아주니까.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때마다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군대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줍니다. 군대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거나 동양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런 전부 다 하니까 거기는 징집제가 아니야. 강제 징집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군대를 들어가면 거기서 군대에서 교육제도가 잘 돼 있어요. 걔네들은. 뭐 방송, 통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돼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미군이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줘요. 한국에도 미8군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거기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거야. 우리나라는 강제성이란 말이야. 가고 싶지 않은 거 가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니까 자기들이 미국 국민이 아니거든.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거기 갔다 오면 시민권을 준다니까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젊은 애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거든 다 지금. 대부분이. 아무리 국토방위 의무를 하지만 말이지. 3년 갔다가 갔다 오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공부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개별 책임 문제 아니라 국토방위거든. 접촉 지역이란 말이야.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쳐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어? 강군을 가지고 또 막아야 되거든 이거. 그 여기서는 뭔가 아니요. 무슨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요즘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전부 다 애를 안 하니까 대체로 보면 다문화 민족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건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받아들여요. 일본도 점점 출산율이 약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려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픈돼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온 애들은 전부 다 아이를 낳는 거 전부 다 받아주죠. 저 지방에 가면 정말로 월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온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니까 그 마을이 60몇 가구인데 30몇 가구의 외국인 그 베트남 월남에서 와 있어요. 반 정도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야. 국가를 방해해야 돼. 보위라고.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 주는 거니까. 터지면 다 죽어야 되니까. 여자들을 징집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녀가 구분을 안 해요. 남녀 구분이 없어. 다 군대 가야 돼. 여자들도 다 총 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자들 안 하잖아. 거기도 전부 다 아들, 딸 낳잖아, 여자애들이. 여긴 여자애들은 안 가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다 3년간 와가지고 20 몇 개월, 25개월인가 근데 옛날보다 많이 단축된 거예요. 요즘엔 뭐냐면요. 애들이 또 하나씩, 옛날에 의가사제대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집에 엄마, 아버지나 무슨 나이가 들고 노령이고 그런 군대에서 빼주는 거 있었다니까 하도 이 자원이 많으니까. 요즘엔 아이 낳기 싫으니까 아이가 하나도 다 데려가잖아요. 그죠? 아이가 하나라도 다 징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산점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건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는 뭔가 아니 걔네들이 군대 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들. 별의별 부상을 만들고 별의별 거 먹으면 군대 안 가다 어디 껌해진다고. 여러분 이른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이 훈련 이른바 징집 영장 안 받으려고 신체 검사 받잖아요. 신체 검사 연예인들 가운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간 녀석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간에 3년간 갔다 나오면 여러 가지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그건 국가와 민족으로서 봉사하는 거니까 이른바 말하면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남존여비 비슷해가지고 모든 부면에 다 여자들이 불리하거든요. 이거 직장을 가도 무슨 여자들 조금밖에 안 뽑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많이 있다.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게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임신하면 임신휴가 있지 출산휴가 있지 이런 휴가 같은 게 많으니까 직장에서도 가뜩이나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충원하기 힘든 데다가 공부를 다 시키고 직장에서 익숙할만 하면 쉬어버리고 그러면 회사도 막대한 타격이니까 여자들을 또 안 뽑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후진국이거든요. 우리도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구라파 같은 데는 이 출산휴가가 철저히 됐거든. 아주 유급 출산휴가야. 부쿠라파 같은 데는 춥잖아요. 거기 아이들 안 낳았습니다. 추우니까. 저도 유럽 돌면서 함부르크 거쳐서 스웨덴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춥습니다. 함부르크도 북해는 추운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추워요. 그 추우니까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월급의 반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다 받는 걸 아는 거지 자기들이. 다 받는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냅니다. 이민자들도 많아요. 좀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여자들 사회 진출 문제라거나 가산점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이란 말이에요.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여자분들이 또 요즘엔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고시쳐도 보세요. 군대 갔다 오면 고시치려면 3년 늦었는데 여자들이 막 그런 일 들었어요. 고시친데도 자기하고 똑같은 동급생인데 자기는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한참 선배가 돼 있는 거야. 고시 서열로. 그 동창 밑에 있어야 되고 후배 밑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고시 합격생들이 파격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몇 년 앞서가는데 군대 갔다 오면 새까맣게 후배인데 자기가 고시 후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좀 뭔가 호봉을 쳐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하느라고 뭐 군대 갔다 왔는데 걔는 군대 안 갔느라고 박쳐가지고 저 위에 있는데 말이지. 난 저 밑에 있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도 여자분들은 또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를 다 부셔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 맞아주세요. 네, 우리 고사님. 네. 자, 제 아들이 지금 대입시 3수생입니다. 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연의 부모처럼 최선을 정말 다했는데 그러셨겠어요. 이 철없는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강남에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좀 더 나은 특출난 사교육을 받았으면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철없는 소리를 해서 네. 충고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어요. 근데 네. 점점 갈수록 과간이라 우리 부모 억장을 무너지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스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답답하네요. 듣고 보니까 답답해. 저런 질문 하신 분들 아까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아버지가 박봉인데 아들 녀석이 말이죠. 막 그냥 다른 애들은 막 쪽지 계산해야 몇백만 원씩 과외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대학교 못 가겠다고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런 녀석들 상담을 받다 보면 막 저도 머리 깎고 살지만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보살님이 말씀이죠.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답변을 요구한다 그랬잖아. 우선 그렇잖아요. 자기도 삼수를 하잖아, 그지?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수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순순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대단히 힘듭니다. 나라 무슨 관리들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That's my mistake. 이래 안 그래요. 그건 보편적인 건 이해하시고 애가 답답하니까 저러겠지 한 수 접어두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야. 첫째로 아이를 근데 보살님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아들을 자꾸 스님이 얘기한 걸 잘 들어서 진지한 자세로 첫째로 엄마가 네가 답답해하는 마음 이해한다. 네가 자꾸만 잘못되니까 너도 얼마나 갑갑하겠니? 이래가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야 돼. 무조건 욱박지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엄마나 아버지가 네가 그런 말 할 때 무능한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겠니? 무능하다기보다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한 걸 하늘에서 뭘 따다가 주다면 널 따다 줄 수 있을 텐데 불교에서는 말이야 부모하고 아들은 이게 만겁의 인연이래.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너 별들도 많잖니? 하늘의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은하계 우주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네가 다른 부모한테 안 가고 정말 엄마 아버지 뱃속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게 장난이 아닌 인연이고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그런단다. 그렇게 부모를 만나려면 1만 겁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1만 겁이면 속옷만 쳐도 한 겁이 7억 년인데 1만 겁 곱하기 7억 년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량한 세월이거든. 그렇게 해서 만난 인연인 거야. 그러니 이거는 인연 따라 만났는데 너하고 엄마 아버지 부모 삼자는 말, 부모 자식 삼자는 이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아니냐. 그 너도 엄마 아버지 탓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네 능력이 부족한 건 엄마 아버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만약 네가 엄마 아버지 탓을 하면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영원히 가난하다 못 믿냐? 노력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니? 불굴의 의지로 엄마가 잘나고 엄마가 뭐 했다고 아버지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안타까운 건 네가 자꾸만 엄마 아버지 탓을 하게 되면 너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다. 8분의 정말로 옛날하고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정말로 네가 엄마 아버지 탓만 자꾸만 하게 되면 너의 미래가 깜깜할까 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슬픈 거야. 저 무슨 시커먼 나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뭔가 돈 벌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냐? 너도 뭔가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네 인생을 이제 엄마 아버지는 죽는다. 때가 되면 죽지만 너의 인생은 자꾸만 네가 자꾸만 뭐 타박하고 인연 따라 들어왔는데 그럼 너의 그 그릇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자꾸만 해서 그렇지 않냐?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지 네 인생이 뭔가 길이 열리지. 자꾸만 타박만. 불교에서 뭐냐? 또 세 번째로 꼭 얘기할게. 전부 다 인과라고 그러거든. 인연이라고 하니까. 네가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네가 엄마 아버지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인과니까 네가 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 네가 길을 열어가라.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는 것도 이게 지금까지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엄마 아버지는 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괴롭다. 근데 내가 괴롭고 엄마 아버지 괴로운 건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고생해서 널 그렇게 키웠냐.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네가 자꾸만 원망을 하고 이래버리면 이 우주는 아무도 원망할 게 없다고 그러더니 인연 따라 만났으니까. 너도 그러면 왜 그럼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지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봐. 너 왜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지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냐 너는? 응? 너는 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서 왜 엄마 아버지 억장으로 무너뜨리고 가슴 아프게 하냐? 넌 좋은 집에 태어날 수도 없으면 그럼 좋은 집에 가지 왜 왔어? 이렇게 만난 거 인연이니까 여기 우리가 현실을 긍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네가 자꾸만 너 자신을 극복하려고 자꾸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분골 쇄신해야지. 그게 네 앞날이 좋잖아. 엄마 아빠도 정말 가슴이 아픈 건 그렇지. 엄마 아빠도 어려운 가운데 커가지고 지금 이만큼 왔는데 네가 자꾸만 그러면 너의 앞날이 깜깜할까 봐 더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다 괴로우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이 순간에서 앞으로 나갈 꿈이만 하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공부가 삼수해서 안 된다면 뭐 다른 길을 가든지 네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뭔가 아닌 네가 엄마 아버지가 뭐 네가 잘 되라 안 되라 네 운명이니까 네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잠깐만 엄마 아버지 탓하고 안 된다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엄마 난 또 낸 대로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라고. 인연 따라서 왔다는 거. 인과라는 거. 다른 집에 못 간 것도 다 너의 전생에 지은 우린 전생을 얘기하거든. 지옥에 태어나는 거. 아귀, 축생, 뱀으로 태어나고 송아지 태어난 거 전부 다다. 그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뭔가 하니 나름대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알겠지? 그럼 아마 좀 더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